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남부지방엔 밤새 또 많은 비가 내린 곳들이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린 곳에선 산사태를 비롯한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사고 위험도 높아지죠. 오늘 하루도 이런 비 피해에 잘 대비해서 안전하게 보내셔야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계절은 여름 한복판에 머물러 있고요. 모레가 말복이니까 삼복더위도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기상 오늘은 가을의 문턱인 입추입니다. 통상 입추 이후에도 2-3주간 무더위가 이어지고요. 농민들에게는 가을 농사의 시작점이라고 하지만 입추 전후로 지금과 같은 비 피해나 태풍이 잦아서 농작물 관리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입추가 됐다는 건 아직 가을에 대한 체감이나 기대감보다는 기상 변수에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들어서 뜨거운 한낮에도 바람만큼은 좀 시원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극한 날씨도 앞으로 2-3주만 견디면 성큼 가을 기분을 더 느낄 수 있겠죠. 8월 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경기도 학교 급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고요한 명상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감자 먹는 사람들의 라는 작품으로 감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급식 식재료의 구매 방식 등 몇 가지 사항을 변경했다고 하면서 지역 농가와 학부모,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특별히 이 학교 급식 논란에 주목해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7월 24일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업무 처리 개선 사항이란 제목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하달한 바 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식재료 구입 시 같은 업체와의 수의 계약은 연간 5회까지만 허용하고요. 둘째, 이 계약 단위를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또는 분기별 계약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는 가공식품만 공동구매하던 것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까지 공동구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을 줄이고 공급업체를 다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존 계약 방식과는 뭐가 다른 거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기존에는 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한 월 단위 수의계약 체계였고요. 이를 통해서 경기도의 친환경 농가가 생산한 농축산물이 안정적으로 학교 급식에 공급되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년 가까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이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또 지역 농가의 상생 모델로 정착이 돼 왔는데요. 이번 이 경기도 교육청의 지침대로 식재료 구매 방식이 변경이 되면 사실상 친환경 급식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변화가 수의 계약 대신 저가의 공개 입찰로 전환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이 경기도 학교 급식 식자재였던 친환경 농산물 대신 수입산 저가 농축산물이나 대기업 공급 품목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네. 이와 함께 이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품질 안전성이 모두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경기 지역의 농민단체, 학부모단체, 영양교사, 심지어 도의회까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예고돼 있는데요. 이 반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 우선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로 구성된 경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는 이번 조치를 학생 안전을 우선하는 공공급식의 원칙을 무시하고 급식 체계를 이 대기업의 수익 사업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학생의 건강권과 친환경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교육적 정책이라며 즉각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이 영양교사들의 비판 의견도 있는데요. 장기 계약으로 식단 작성 부담이 커지고 또 품질, 수급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적은 외곽 지역의 학교는 입찰을 뛰어도 운송 과정에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급자가 없다. 그래서 수의 계약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네,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급식 구매 방식 지침을 철회해라 이런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 교육청이 민관정이 20년간 함께 쌓아올린 급식의 공공체계를 무너뜨리려 한다면서 시행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단순히 급식 식자재 계약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 아이들 건강, 또 교육 철학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경기도교육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경기도교육청이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면 내년부터 학교 급식의 인건비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급식 인건비 영역 부담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급식의 인건비, 학교 급식의 인건비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는데 여기에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에서 늘어나는 예산 부담을 식재료 부분에서 절감해보자 이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 대신 입찰제를 도입해서 공급 업체를 다양화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이 공공기관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을 책임져 왔습니다. 네, 공공급식의 식재료 조달을 공공에서 하다가 이제 민간으로 바꾸게 된다는 건데 사실 민간에서 하는 곳들이 많아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군급식이라든가 공공급식 영역에 이 대기업 급식 업체들이 진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이라든가 CJ라든가 LG 등 대기업의 급식 계열사들이 낙찰 후에 저가의 수입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또 이후엔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 공공 조달 시스템이 왜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모델이 학교 급식에 그대로 도입될 경우 질 낮은 급식, 또 가격 불안정, 농가 배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이번 사안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학교 급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먹거리 교육의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방정부, 교육청, 농민, 학부모, 교사 여러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온 공적인 먹거리 순환 시스템이라는 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모델이었거든요. 네. 반면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지침은 예산 절감 목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한 먹거리 순환의 출발이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고 또 학교급식은 아이들 건강이 최우선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 정책이 이 20년 경기도 학교 급식이 쌓아온 성과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학교 급식의 상징과도 같은 시스템이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농수산 이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대표님? 네, 우리 아나운서님 요즘 날씨도 되게 덥고 많은 분들께서 집중도 잘 안 되고 체력도 기운도 좀 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치고 더운 여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또 나름의 노하우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여름 극복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나 비법이 있으실까요? 노하우요. 더위를 극복하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틀고. 코캉스죠. 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또 저도 좀 추천해드릴 만한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게 좀 더운 여름이니까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열치열로 사우나나 운동으로 또 더위를 이겨내려는 분들도 많고 올해 정말 뜨거웠던 여름만큼이나 또 다양한 방식으로 더위를 위한 피로를 풀고 싶어 하는 분들 또 풀고 싶다 하는 분들도 부쩍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름철 더위는 체력과 정신력을 쉽게 소모시키고 또 더위로 인한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힐링이나 회복에 대한 니즈가 크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나만의 휴식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계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심신을 안정시켜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명상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깨우는 쉼,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명상 이야기로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 명상 저도 네. 요즘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이 명상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한국은 또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명상을 통해서 정신적인 평화와 내면의 조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명상 역사는 무려 4세기부터 유입된 불교와 4세기부터요? 네, 불교와 더불어 이 고려 시대 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불교 경전이죠. 화엄경에 기반한 수행법이 이 명상을 통한 정신적 깨달음을 찾는 수행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스님을 중심으로 불교 명상이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게 되는 시작이 바로 이 고려시대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 가면 불교뿐만 아니라 이 도교와 관련된 명상적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이 율곡 이이가 쓴 향유록이라는 책을 또 보면 명상을 통해 깊은 내면 탐구와 정신적 단련을 통한 깨달음을 찾는 경험을 반영하였다는 기록도 나와 있고요. 네. 또 학문과 더불어서 정신적 성찰과 내면 평화를 찾는 수행으로 중요시되었습니다. 또 당시 서당에서는 유생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명상도 하고 또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우리 명상의 역사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 정말 오래됐네요. 네. 근데 이게 나라별로 명상 방법 그리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대표님.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전통 명상법 또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나 힐링을 넘어서 정신 수양과 치유 그리고 자기 인식의 도구로도 널리 활용되기 때문에 이 나라별로 또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인도 같은 경우에 만트라와 요가 중심의 수행 명상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인도 자체가 명상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가 명상과 만트라 명상이 널리 행해지는데 특히 옴이나 특정 소리를 반복하는 이 만트라 명상은 의식을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과 이 자세를 하는 아사나를 활용한 요가 명상이 통해서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 명상법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벳 같은 경우에는 이 불교에서 불상이나 상징물을 떠올리면서 집중하는 이 시각화 명상이 중심을 이뤄요. 그래서 또한 통렌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비를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연민심을 기르면서 수행하는 명상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가, 철학과 불교가 결합된 이 선과 기공의 명상이 중심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불교의 선 명상과 도교의 기공이 명상에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의 흐름과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면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것이 특징이고 또 무념무상의 상태를 중시하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합니다. 좌선을 통해서 무심의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ZAGEN이라고 좌선 중심의 수행법인데 네. 조용한 공간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호흡과 시선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는 단순하지만 깊은 수련 방식을 또 추구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그저 있는 상태 자체가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명상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태국과 미얀마는 위빠사나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불교 국가인 태국과 미얀마에서는 이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어로 위와 빠사나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용어인데 이 위라는 거는 모든 걸 뜻하고 이 빠사나는 다양한 꿰뚫어 본다. 분명히 알다라는 뜻으로 이 윗빠사나라는 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대표적인 명상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은요? 한국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명상은 이 생각의 주제를 통해서 수행하는 간화선이라는 대표적인 명상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되뇌면서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철학적인 질문들을 계속 끊임없이 던지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나라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 명상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국가별로 다양한 명상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시아 쪽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서양에서는 명상법 따로 없을까요? 또 그래서 있습니다. 그지만 이 아무래도 동양의 명상에 비해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와 효율 중심의 명상법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의 기초를 두는 서양 명상법들이 이 기본 개념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이 사용하기 편한 개념들을 빌려와서 다시 그 개념들을 변형해서 적용하면서 발달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서구에서는 이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 인식을 위한 이 마인드풀 마음 챙김인데요. 마음 챙김 명상 네, 얼마 전에 들어보셨죠? 저도 봤어요. 네, 맞아요. 그게 서양의 대표적인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판단 없이 바라보면서 수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명상이 내 마음을 챙긴다거나 이뿐만 아니라 또 치료의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약간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끊임없이 의학적으로 이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안정이 되는지. 그래서 이 명상 자체가 이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요소를 넘어서 이 정신적인 건강과 웰빙을 위한 도구로 또 서양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게 일단 의학적으로 정말 스트레스 감소가 되고 네. 마음 안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마음 챙김 기반의 스트레스 감소라는 프로그램이 MBSL이라고 해서 네. 이 대표적인 또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네. MBSR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은 그렇게 명상을 위한 악기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던데 네. 소개를 해주세요. 네, 있습니다. 혹시 싱잉볼이라는 악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싱잉볼 막 치면 등 네. 이런 소리 나는. 제가 오늘 갖고 왔어요. 어쩐지 어떤 걸 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들려드릴까요? 아이템이 생겼나 했는데 한번 들려주세요. 네. 또 굉장히 이 공명이 굉장히 길게 가죠? 좋은데요? 네, 좋죠. 생각보다 더 청아한 소리가 네, 나네요. 아직도 이 울림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바로 싱잉볼이라는 악기인데 티벳이나 네팔, 부탄 등의 이제 히말라야 지역에서 바로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불교 의식이나 명상 그리고 치유 목적으로도 요즘에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있는 악기예요. 그래서 이 싱잉볼이 이 고대 티베트인들한테는 영적 에너지를 증폭하고 영혼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 싱잉볼의 주파수를 찾아보니까 스트레스 해소나 근육 이완 그리고 수면 개선에 실적으로 이 주파수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음파 치료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 전통 그릇인 이 방자유기 들어보셨죠? 네. 이 방자유기 소재로 만든 싱잉볼이 내구성도 좋고 이 공명과 여운을 길게 지속시켜서 이 싱잉볼의 소재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싱잉볼도 바로 이 우리나라의 방자유기로 만든 어떻게 보면 K 싱잉볼인 거죠. 그럼 지금 오늘 갖고 오신 이 싱잉볼이 네. 한국에서 쓰이는 그런 싱잉볼인 건가요? 한국의 소재로 만든 싱잉볼도 소재로 볼 수 만든. 있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혹시 꽹과리나 진 같은 네네. 그 악기 소재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즘에도 이 K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싱잉볼도 한국의 소재로 만든 이 K 싱잉볼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굉장히 이
튼튼하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사면 굉장히 평생 또 쓸 수 있는 정도로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신 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명상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명상에 골든타임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대에 따라 약간의 효과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아침 시간에 하면 하루의 일상을 준비하면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점심 또는 오후 시간대에 하면 쌓인 긴장을 풀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숙면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시간대에 꾸준하게 차분해지는 음악이나 이런 거 들으시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 명상을 하나의 루틴으로 나만의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아침이 맞으면 아침에 하시면 되고 점심은 점심에 하시면 되고 그걸 꾸준히 반복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대표님도 명상 하세요? 저는 자기 전에 조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이 좀 복잡해서 잠이 안 올 때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워낙 명상 음악 이런 거 쳐도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해서 3분이나 5분 정도라도 꼭 하고 자는 편이에요. 저도 오늘부터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네. 아까 명상법도 되게 다양한 걸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짧게 부탁드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사실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명상을 통해서 하실 텐데 사실 5분이나 10분 안에 할 수 있는 이 짧은 또 호흡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법은 언제 어디선 쉽게 실천할 수가 있는데요. 조용한 장소에 앉거나 기댈 수 있는 의자만 있다면은 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의 리듬에 따라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또 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또 집에서도 간단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명상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복잡할 때 그냥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감사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이나 업무 중간에 잠시 시간을 내서 나한테 감사한 일, 또 감사할 일을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는 5분, 10분 정도 내가 감사한 일이나 또 감사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보는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대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감사일기 쓰는 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거랑 좀 같은 맥락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굉장히 또 다양한 명상법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걷기 명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 주변에서 잠시 뭐 식사하기 전이나 후에 산책을 하면서 또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주변의 자연이나 또 사무실의 환경을 또 의식하고 또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나 호흡의 리듬에 집중해 보시면 이 복잡한 머릿속도 정화가 되고 또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어렵다. 뭐 걷기도 어렵고 마음을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명상과 관련된 음악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신나는 음악도 좋지만 잠시나마 이 마음이 차분해지는 명상 음악을 들어보시는 것도 마지막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 명상하면은 좀 조용한 곳에서 나만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세 가지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호흡 명상, 또 감사 명상, 그리고 걷기 명상.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너무 잘 쉽게 할 수 있는 명상법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굳이 조용한 곳에 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명상법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고요한 명상의 세계로 떠나봤습니다.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한 2분가량 명상 같이 해보시죠.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함께 명상해봤는데 어떠셨나요? 9718님이 저는 기도합니다. 루틴이 되어 하루를 시작하는데 긍정과 감사와 기쁨으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박준하님도 좋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이제는 미술로 풀어보는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꾼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또 어떤 그림으로 경제 이야기를 듣나요?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가 중 한 명, 반고흐 그림을 좀 보면서 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반고흐의 초기 작품인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오, 네, 농부의 그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서 감자 먹는 그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이 1885년에 그려졌거든요. 반고흐가 그림을 시작한 게 1881년이니까 진짜 초기 작품이라고 봐야 되고요. 라디오니까 그림을 제가 조금 묘사해 드리면 네. 한 농가의 저녁 식탁의 모습을 그렸고 천장에는 등이 하나 켜져 있고요. 등 아래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감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등을 지고 앉은 여자아이를 포함해서 농부의 부부 등 5명이 식탁에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아주 기쁘고 풍성한 저녁 식사라기보다는 농민들의 삶에 지치고 노동에 힘겨움이 좀 묻어나는 식탁의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은 어둡고 칙칙하다는 느낌마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네. 사실 그 반고흐의 작품이다라고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완전 다른 작가의 그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도리어 더 특별한 대우를 좀 받습니다. 이제 와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한 작가의 초기부터 후기까지 연대순으로 이렇게 쭉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작가가 본인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저희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면서 또 이런 그림을 나중에 그릴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초기 반고흐는 이삭 줍는 여인을 그린 프랑스와 밀레 같은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어쩐지 하죠. 약간 느낌이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농가의 이런 그림들을 초기에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그리고 미화된 모습보다는 그들의 삶이 그대로 표현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반고흐는 동생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얘기를 편지에 좀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도 심지어 조그맣게 스케치를 편지에다 그려서 보내기도 하고요. 오. 그림에 대한 얘기도 꽤 많이 담겨 있는데 이 편지들이 지금 남아서 반고흐 박물관에 전시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자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농부들이 정직하게 노동해서 번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다. 뭐 이런 말도 들어있고요. 그림 속 그들의 손을 투박하고 어둡게 표현한 것도 그들을 닮은 손으로 이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것도 편지에 담겨 있고요. 네. 농부들을 온화하고 보기 좋게 그리는 것보다 그들의 거친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확신한다. 이런 말도 적혀 있고 심지어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기가 그린 작품 중에 이게 최고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도 우와,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최고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니까 이 그림 네.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초기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에 약간 밀레같이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모르죠. 후기에 썼으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네. 자신의 생각을 잘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한 것 네네. 같아요. 이게 다분히 의도가 있는 그 색감의 선택 그리고 그림의 질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칙칙하고 어둡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작품이 처음 공개됐을 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흐의 애정과 이 작품에 대한 애정과는 달리 네. 대중들에게 인기를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왜냐하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굳이 농민들의 이렇게 칙칙하게 그려진 그림을 자신들에게 걸어두고 싶지도 않고 그렇군요. 별로 관심도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준 농민들은 어쨌느냐. 맨날 보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중들에게 좀 외면을 받았던 작품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은
반고우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시작하고 이 강렬한 색감하고 자신만의 터치가 나오는 그림들이 명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 더 유명해지고 더 찾는 그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후기 명작 이전 그의 초기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으로 네. 지금은 더 혹평이 아니라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그렇죠. 후기의 스타일과 또 다른 스타일을 네.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더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네. 그림을 통해서 어떤 경제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감자에 좀 주목을 해볼까 하거든요. 감자 저 정말 네.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농민- 저 고구마보다 감자가 좋다. 단 거보다는 좀 담백한 게 훨씬 나으시군요. 네. 농민들의 저녁 식사 주 메뉴가 이제 감자였지 않습니까? 이 시기 실제 유럽 서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 감자였습니다. 감자는 원래 남미 인더스 산맥에서 자라던 작물이었는데 이러던 게 이른바 콜럼버스의 교환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네.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유럽으로 전해지고 유럽의 것이 또 이 신대륙으로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안에는 질병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감자는 신대륙에서 넘어온 작물이었는데 이렇게 들어온 감자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서민의 주식이 된 이유는 맛있고 영양가가 높아서라기보다는 싸고 재배가 좀 쉬웠기 때문에 유럽 서민들의 이제 주식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구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장을 소유한 지주들은 비싼 작물을 재배하려 했거든요. 이렇게 재배된 작물을 농민들의 배를 채우는데 주지 않고 이건 전부 자신들이 팔거나 하는 물건으로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작농들은 자신들의 먹을 작물을 짜투리 조그만 땅에서 재배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포만감도 빨리 들고 작물 재배가 쉬웠던 감자가 선택된 것이죠. 그래서 그랬군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서글픈 현실이었네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감자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이어트 네. 음식으로도 쓰이고 그렇죠. 특히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감자 소비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감자는 유럽 경제하고 심지어 미국에까지 영향을 준 굉장히 큰 사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 작물이에요. 어떤 게 있어요? 유럽에서 이제 아일랜드 대기근이 있었거든요. 이 대기근의 원인이 사실 감자 마름병이었습니다. 아, 네, 들어봤어요. 네, 이 당시에 감자 수확량이 무려 80%나 줄어들면서 1845년부터 1852년 사이에 100만 명에 달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건이죠. 당시 아일랜드 인구가 850만 명이었으니까 내 주변 사람 10명 중 2~3명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감자 마름병이라는 바이러스성 작물 질병이 근본 원인이기는 했는데 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재앙이 된 건 다른 원인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네. 앞서 이제 지주하고 소작농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아일랜드의 큰 농장들은 대부분 지주가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작농은 아일랜드 농민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감자 마름병이 돌면서 많은 그 감자 재배지들은 큰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대주주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주주들이 재배하는 작물들은 감자는 아니었거든요. 다른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수확해서 팔았을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밀이나 귀리 같은 작물을 재배를 했고 이 재배된 작물은 전량 거의 영국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사실은 다른 작물이라도 대체 작물이라도 풀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작물들을 다 영국으로 영국으로요? 가져간 거죠. 아, 심지어 아일랜드 정부가 감자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드니까 미국에서라도 이 감자를 사오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곡물세를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작물의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들여오는 감자도 사실상 못하게 되고 수입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이 대기근 사태가 대재앙급으로 변하는 그랬군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이럴 때 보면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네네,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세금이라는 게 단순히 정부가 돈을 걷는 차원을 넘어서 네네.
이 시장 상황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구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방향도 바꾸고요. 세금이란 게 사람들의 습관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세금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면 러시아에서는 수염세라는 게 있었어요. 수염세요? 네. 어떤 수염 기르면 거예요? 세금 내라고 했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게 돈을 걷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그러면요? 러시아가 개혁 개방으로 가는 동안에 러시아 사람들의 이 옛날의 습관이나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이 길고 콧수염 이렇게 팔자처럼 돼 있는 수염들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의 모습으로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 수염세라는 걸 도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꼭 돈만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와. 다시 감자 얘기로 돌아와 보면 아일랜드 대기근, 그러니까 감자 마른병은 조금 과장해서 해석하면 미국 건국에 큰 역할을 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이게 뭔 소리냐? 거기까지 가나요? 거기까지 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대기근 동안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한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엄청난 이주를 하거든요. 18세기 초에 아일랜드를 떠나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간 사람들이고요. 네. 집단 탈출은 대기근 때 일어납니다. 무려 100만 명이 이 기간 굶어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또 다른 100만 명이 미국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50만 명 아일랜드 인구 중에 100만 명은 굶어 죽었고 100만 명은 미국으로 나라를 버리고 가는 거죠. 그랬군요. 당시 아일랜드 인구의 25%나 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으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엄청난 그렇죠? 사람들이 모국을 버리고 떠난 거죠. 네. 이 시기 미국 이민자 구성을 보면 아일랜드계가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후에 미국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독립전쟁. 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인물 중에 8명이 아일랜드계 출신이었고 지금까지도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렇죠. 아일랜드계고 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20명이 아일랜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자는 미국 건국의 또 다른 공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또 대단하네요. 네. 고우에 감자 먹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확정될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좋아요.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우리가 소비하는 감자 도대체 이런 작물들 중에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하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곡물들 어느 많잖아요. 정도 될까요? 글로벌 교역량에서. 너무 많아서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1등은 되나요? 어딜까요? 뭘까요? 작물 중에. 작물 중에 네. 1등이요. 쌀? 두둔 쌀. 네. 아, 쌀은 아시아에서 많이 아시아에서만. 소비하니까 밀입니다. 밀. 밀이요. 아, 그렇겠네. 아, 네, 맞아요. 옥수수, 대두, 밀 이렇게 3대 작물에 들어가고요. 네. 감자가 4위거든요. 근데 감자가 글로벌 생산량으로 보면 3억 8,300만 톤쯤 되는데 이게 규모가 너무 크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축구장에 1m 높이로 감자를 쌓아놓으면 한 5톤 정도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이 5톤의 감자를 축구장 7만 개 정도가 필요한 양이 우리가 글로벌 감자의 교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축구장 7만 개요. 5m씩 쌓아서 1m 높이로 감자를 쌓아서 아, 그렇게 네. 했을 때. 그렇게 하면 7만 개 정도 필요한 게 지금 글로벌 감자 교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감자의 주 소비 지역은 아시아고요. 반면에 주 생산 지역은 유럽과 북미입니다. 그 얘기는 소비처하고 이 생산지하고의 거리가 꽤 멀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생산되긴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동이 쉬워야 되는데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감자는 신선하게 이동을 해야 돼서 그래서 사실은 작물 순위에서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아, 밀이나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은 그냥 보낼 수 있지만 맞아요. 감자는 냉동 상태로 보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글로벌 경영량이 크게 는 거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사이에 이른바 쿨링 시스템, 콜드 체인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고 냉동 신선 배송 기술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감자의 교역량이 늘어나는 현상도 벌어지거든요. 그 신선 유통이 좀 활발하게 가능해지면서 그때부터 감자 유통이 네. 더 됐군요. 그래서 지금은 냉동 감자나 가공 감자들의 수출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감자는 사실 인공 피부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아. 다양한 데도 이 감자의 성분이 쓰인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오늘은 반고 감자 먹는 사람들이란 작품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